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향해 첫인사를 하려니 쑥스러워지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가끔은 참 이런 세월을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게 되네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이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사이다 복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막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왜 서로 수준이 맞는 집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가 잘 살고 못 살면 어때? 서로 돕고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에 오셨던 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요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미 저를 독일에서 낳아 키우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시고요. 이태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랍니다.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워낙 프라이빗한 것을 선호하시기에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아무튼 부모님께서 순탄대로를 걸어오시기도 했고 자리를 잘 잡으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도 학군이 좋고 비싸다는 청담동에 있었고 동네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터라 공부를 하며 선의의 경쟁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을 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 틈틈이 준비했던 자격증들 덕분에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생활이란 참으로 바빴습니다. 야근도 출장도 그렇고 컴퓨터 앞에서 떠나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또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몸을 방치하다 보니까 20대 때에는 괜찮았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힘들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알아보고 개인 PT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남자분과 운동하면서 정이 싹 텄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이긴 했지만 등록하는 손님이 꽤 많은 헬스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일같이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하는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운동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다른 부가적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힘들다며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만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라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취업에 뛰어들자니 마땅히 취업을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곤 했지만 결국 취업이 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와 헬스 트레이너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울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슬퍼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옆에서 내내 지켜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저희의 연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만나다가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제 프로포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 꽤 부유한 집이었지만 사실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벌어온 푼돈을 가지고 시부모와 신우까지 4명의 식구가 방이 2개밖에 없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가 안방을 사용하고 신우가 작은 방을 사용했으며 남편은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만의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의 끝은 결혼을 빨리 해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결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이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고 빨리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프로포즈까지 한 마당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남편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사실을 알고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별로 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저에게 고민을 더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몰아붙여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연륜이 있었기에 저를 말리신 것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염려를 무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큰 실수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시간 만에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참 불효녀죠. 그 당시에는 양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집에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시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준비를 하던 돈이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치기 어린 마음에 시부모에게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 없이 뱉어낸 말에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꾸짖을 수가 없으니 참으시더라고요.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부족한 자기 아들을 거둬줘서 고맙다고 잘 지내보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공이 정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언니가 생긴 기분이라 좋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과의 화합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겠다며 애교를 부리는 어린 신우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훈훈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우리 부모님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하셔서 저렇게 표현을 하시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신우도 너무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부모도 빈대근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머니, 이렇게 짧게 만나보고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 깊은 거라 치부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물을 골라야 했기에 웨딩 반지를 보러 주얼리숍에 갔는데 시모가 따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와,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 귀걸이 제가 하면 진짜 이쁘겠죠? 와, 이 목걸이까지 세트인가 봐. 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다이아가 딱 박힌 귀걸이를 골라 잡더니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웨딩 전문숍이라서 그런지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선물로 줄 만한 가격은 절대 아니었고 평소에 끼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둘러서 거절을 했는데 신우가 이런 거 하나 못 사주냐면서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뭘 몰라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엔 더 심각하게 시모가 따라붙어서는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작다며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은 없냐고 구시렁거리시더라고요. 방이 4개짜리 집이면 우리가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신혼집을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합가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부동산 직원분이 더 당황하셔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모는 눈치도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선심을 쓰듯이 안방은 너네가 쓰고 작은 방은 우리가 쓰고 하면서 은근히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신혼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남편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딱 잘라서 거절의 의사를 비췄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신혼인데 부부간에 화합을 해야 하고 합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구,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는데 너는 아니구나. 내가 불편하니? 이제 한 가족인데 너무 서운하게 딱 자르는구나.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시모랑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옆에서 줄기차게 구시렁거리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구하는데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시댁의 말에 따라 집도 제 명의로 제 돈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대기업을 종사하게 된 지 10년 차가 된지라 모은 돈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는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시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 같으니 최대한 대출로 얻은 집이라고 말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몇 억의 대출은 위험하다고 하시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줄 알고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장단을 맞추며 남편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 명의도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혼수를 사러 다닐 때에도 시무랑 신우가 쫓아와서는 우리 집에서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 좋아 보인다면서 알짱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세탁기 15년 된 통돌이인데 매번 거기서 옷 꺼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긴 하더라. 드럼 세탁기 하나 놔드리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 텐데. 그러면서 제 눈치를 은근히 살피는데 이 남자가 염치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귀엽다는 생각이 먼저 들 만큼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이 저에게 2개씩 사면 할인을 더 넣어주겠다고 살랑거리는 바람에 시댁에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로 놔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괜히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미루고 싶으면 당장 이야기를 하라고 은근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파투를 낼 신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의 혼수까지 제 돈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며 저를 살짝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을 만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발끈하긴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정말 돈 500만 원이 없다면서 가구나 가전을 하나도 선물을 해주시지 않았기에 제가 부모님께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그때도 시댁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저희 집안처럼 부유하게 살진 못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해드렸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시부모님께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하와이를 같이 가고 싶다고 신혼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한 푼 없어서 저희에게 방향제 하나 선물해 주시지 못한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와이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신혼여행인데 부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삐지시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들 부부 갈 때 따라가야 좋은 거 많이 보지 않겠니? 너네만 좋은 거 구경하겠다면서 은근히 비꼬시는데 저는 제가 이걸 왜 고개 숙여가면서 시부모를 설득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나중에 같이 가면 되지 해외여행 갈 일이 한 번도 없겠냐고 달래고 달래서야 겨우 일단락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온 뒤에 시댁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사온 물건을 보더니 신우가 인상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선물이 고작 이게 뭐예요? 화장품? 이런 거 말고 나 명품백이나 하나 사주지. 화장품이랑 가방이랑 가격이 같았으면 명품백으로 사드렸겠죠. 신우, 나중에 가방은 신우가 돈 모아서 사요. 우리 애가 돈 모아서 그런 사치품을 사겠니? 누가 선물을 해줘야 쓰는 거지. 경제적인 차이가 나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 거 몰라? 다음에 해외여행을 갈 때엔 내 선물도 비싼 양주로 사오고 우리 딸 들고 다닐 그 명품백인지 뭔지도 하나 사와라.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바라는 바가 확실한 사람이 편하다는 건 살면서 깨닫게 될 거다. 시댁이랑 등져서 좋은 게 뭐가 있니?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다음에 해외에 갈 때는 같이 가서 고르자고 자기 취향으로 고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해외 갈 때 같이 간답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7푼이 8푼이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신혼생활은 둘이 있을 때는 나름 꿀을 바른 듯 달달했고 시댁 식구가 껴있을 때는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이 따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악몽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염치가 남에게 다 져버린 수준인지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요구하기 바쁘셨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드렸던 게 실수였을까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 좁은 집에 이것저것 많은 가전을 새로 들이기 원하셨습니다. 요즘 설거지만 하면 어깨가 결리고 팔이 아파서 도무지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요즘 보니까 그 식기세척기? 그게 사람 손보다 낫다고 하던데. 어머님, 저희 집에도 식기세척기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도 하나 놓고 엄마 아빠 집에도 하나 놓고 2개 살까? 우리 엄마도 주방일 베테랑인데 그거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 제가 진심이냐는 얼굴로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눈치 없는 우리 남편은 헤헤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 나쁘게 말하면 대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놈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끼케야 2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고객 유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요. 제가 버는 돈은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고요. 남편이 고객 유치가 안 되는 달에는 한 달에 180만 원을 겨우 벌까 말까 했어요. 기본급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고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시댁 살림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뭔지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옷을 어찌나 사입어대는지 집에 택도 안 뜯은 옷들이 수두룩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의 영업을 전부 SNS를 통해서 하는 거라며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생활을 하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기와는 반대로 시댁에서의 염치 없는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받았더니 시작부터 황당함을 감추지 않으시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소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바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제 사돈 어른들이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는 예약도 없이 다짜고짜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냐. 거기다가 무슨 친척분들을 죄에다 끌고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내가 평소에 행사 때에만 열어두는 룸에다가 10대 명의 손님들을 모시게 됐지. 사돈 어른들이 코스 요리를 싹 시키시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글쎄 돈도 안 내고 잘 먹었다고 인사만 하고 쏙 사라지는 게 아니겠냐. 내가 황당해서 원. 그렇다고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할까 무서워서 돈 내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된통 당했다. 친척분들까지 싹 끌고 가서는 무전 취식을 했다는 말에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댁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말 친척분들을 죄다 끌고 가서 공짜로 코스 요리를 먹고 온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버럭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치사하게 돈 내라고 하시든 가족끼리 정도 없이 그거 재료값 얼마나 한다고 돈을 내라고 그러냐? 내가 재료값 드린다고 해. 어머님, 재료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께 미리 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깨도 살려주시고 하는 거지. 딸 좋다는 거 다 뻥이네 뻥이야.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저도 어설프게 대꾸를 했다가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세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식당 정말 고급 식당이라 예약 없이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오셨다고 일부러 열지 않는 룸까지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으셨다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면 안 되죠. 뭐야? 뻔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특별한 손님인데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끊자. 시모는 답이 정해진 사람인 것 마냥 애처럼 굴었고 저는 시모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신 뒤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시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독창회 공연을 올리시곤 하십니다. 후배들을 데리고 양성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자선 공연처럼 하시는 건데 이번에도 공연을 하신다고 하시며 저에게 초대장을 줄 테니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던 저로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공연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자랑하듯이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공연을 설명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신우가 갑자기 자기도 평소에 그런 클래식한 공연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아이돌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클래식에도 관심이 있는 건 전혀 몰랐던 터라 의아했긴 했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티켓은 제가 구해다 주겠다고 말을 하고 몇 명이나 갈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5명 정도 갈 것 같다고 5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티켓을 전달해주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진짜 티켓 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좌석도 좋은 좌석으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받아낸 티켓이었는데 신우 친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SNS에 이런 공연도 즐긴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간 것이었는지 한 명은 공연 중간에 전화를 받지 않나, 플래시까지 터트리며 사진을 찍지를 않나, 또 한 명은 코를 골면서 자는 바람에 조용한 공연 분위기에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자기들까지 내내 웃고 떠들고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티켓이니까 어머니도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쪽팔리는 마음에 신우한테 계속 눈치도 주고 신우 쪽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눈빛을 보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우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신우 친구들까지 싹 잡아다가 잔소리를 했어요. 공연 기본 매너 같은 것도 몰라요? 누가 공연 중간에 사진을 찍고 전화를 받고 떠들어요. 이런 건 기본 에티켓이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기분이라도 들었던 건지 신우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는 돈이 많아서 이런 공연을 자주 봐서 그런가 본데 저는 처음 오는 거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영화관도 안 가봤어요, 신우는? 여기가 무슨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다들 눈치껏 알아요. 지금 저한테 눈치까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고급스럽게 즐길 줄 아는 거다. 이런 말씀? 제가 그렇게 비약한 적은 없는데 신우 자격지심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언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제 인성까지 깎아내리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제 친구들 앞에서 이런 쪽팔림을 줘요? 언니 평소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내가 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사이코 같아.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괜한 트집을 잡아서 신우를 골탕 먹이고 쪽팔림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인 줄 알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영화관을 운운하면서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 눈에는 제가 그냥 신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라 느꼈나 보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왜 신우한테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알아듣게 말을 해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신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우가 오히려 방방 뛰면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저한테 친구들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면서 신우 편을 드는데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다면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물론 남편이랑 같이 나눠 타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둘이 타기에도 바빠 죽겠는 시점에 시부가 자꾸 제 차를 빌려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차를 한 번만 빌려주라.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며느리 잘 둔 덕 좀 봤다고 하게 말이야.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직접 조르셨기 때문에 주말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한번 차를 몰고 나가보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시부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잘 둔 덕이라는 말에 제가 혹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꽤 비싼 외제차이긴 했지만 시부가 운전 경력이 저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고 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래서 경찰서로 남편과 달려가니 시부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부가 음주운전에 걸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버텼대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피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 끌려온 거랍니다, 글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를 드르렁골면서 자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남의 차를 끌고 음주운전이라니.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나 다름없는 행동 아닙니까? 만약 누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니까 잠든 시부에게 욕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누워서 담요 하나 걸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쪽팔림을 감수하고 사죄를 드렸고 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차 사고 났어요. 차선 변경 무리하게 하다가 옆 차들이 받고 가드레일 받고 이거 수리비도 꽤 나오겠던데. 아무튼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레카가 와서 끌고 갔으니까 저기 공업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연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상 팍팍 쓰면서 욕을 하자마자 남편이 옆에서 움찔거리는데 그 모습까지도 너무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술에서 조금 깬 것인지 잠에서 깬 시부가 춥다면서 옷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한 거고 벌금도 당연한 거고 사고 차량 수리비에 부서진 가드레일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상황에서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저를 보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용돈을 조금 쥐어주고 그랬으면 내가 대리운전을 불렀겠지. 돈도 없는데 그럼 음주운전 해야지 어떡하냐. 이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그랬으면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야죠. 아버님은 예비살인자나 다름없어요. 하늘 같은 시아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비살인자? 네가 용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사고 처리 난 한 푼도 못 해준다.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네 차니까 네가 수리하고 난 모른다 몰라. 그때 진짜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돈다는 기분이 확 느껴지면서 남편이 싫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런 시댁을 지켜보며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고 아무런 의견도 말 못하는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항상 시댁 편에 서서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기만 했지 정작 이런 상황에서 지 부모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찌질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말을 남편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용돈을 좀 달라고 하던데 어차피 자기가 돈 벌고 대출금 갚는 거야 자기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번 돈은 우리 집 용돈으로 드리는 거 어떨까 싶긴 했거든. 자기네 집은 부자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아서 잘 노후 준비하시면서 사시잖아. 우리 집은 또 그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뭐 언젠가는 할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이 잘 나오잖아. 혹시 추가 대출 같은 게 좀 되나? 그러면 자기 돈으로 이사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그 대출금은 누가 갚고 또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이야? 왜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하면 되지. 자기는 말을 또 서운하게 한다. 당연하게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시댁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편. 저만 보면 돈 외쳐대는 시댁까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이혼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숨을 쉬시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곱게 이혼을 해주면 제 속만 골물 게 분명했기에 저는 그동안 당한 것들을 모두 깔끔하게 복수로 되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차량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병원비에 보상금 벌금까지 싹 다 종합해서 시댁에 청구를 했습니다. 운전을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일일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황을 전부 정리했고 시댁에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지 복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댁의 거지 근성을 이용해서 통쾌한 복수를 해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냐며 면세점 쇼핑이라도 해야겠다고 신우가 엄청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복수에 그 큰 돈을 쓰겠습니까? 제가 일이 바빠서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으니 국내 여행을 다녀오라고 기차표도 다 끊어놨다고 말을 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라도 다녀오라며 최고급 호텔도 잡아놓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꼬셨고 그게 어디냐면서 다들 신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해외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신우의 입이 뾰루통하게 나왔지만 제가 최고급 호텔 이야기를 꺼내니까 입을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무궁화호 기차를 끊어놓고는 사실은 KTX를 끊어놓은 척 티켓을 위조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숙소도 최고급 호텔을 잡았을 리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여인숙 같은 침대도 없는 그런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마치 고급져 보이는 호텔인 것 마냥 숙소 내역도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5성급인 척 꾸며서 보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기차만 5시간 이상을 타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신나 있을 동안 저는 용달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다 빼서 시댁에다가 옮겨놓고 시댁을 찾아가서 제가 사준 세탁기와 건조를 중고 매장에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치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 돈으로 사준 물건이니까 소유권도 당연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제 돈으로 산 물건이 하나도 없길 바랬거든요. 제가 신우에게 선물해준 화장품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제 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거나 제가 챙겨오거나 중고 거래로 팔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에 들러서 집도 내놓고 제 짐까지 싹 빼서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사이에 시댁에서는 KTX 티켓이 아니라면서 무궁화호 티켓이라고 난리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약을 했길래 티켓이 이렇게 실수가 날 수 있냐고 저를 질책하길래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머니솔로 꼬셨습니다. 제가 티켓을 잘못 봤나 봐요. 이상하네. KTX였는데. 그래도 숙소는 딱 우리 시댁 식구들에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세요. 제가 짐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여인숙 주소 앞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최고급 호텔만 생각하고 여인숙 주소 앞에 선 시댁 식구들은 숙소의 상태를 보고 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숙소 5성급 호텔이라고 안 했어? 우리 식구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맞아. 당신네들한테는 딱 그 숙소가 최고 아니야? 잘 어울려. 거지근성에 딱 맞춰서 구한 건데. 뭐? 거지근성?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신 나간 거야? 정신 안 나갔는데? 지금 나 완전 제정신이야.
그리고 너무 안성맞춤 아니야?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나 친구들한테 5성급 호텔 간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게야?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시켜줘. 지금이라도 5성급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마. 저는 쉴 새 없이 떠드는 그들의 입을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차 수리비 1,200만 원, 상대방 차 수리비 8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거기다가 내 정신적 피해 보상비에 차량 렌트비, 가드레일 수리비, 제가 하나하나 다 받아낼 테니 앞으로 소송 준비 잘 하시고요. 제가 선물해드린 가전들과 생필품들은 제가 다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건 제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거니까 새거 값으로 받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여보,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놨어. 짐은 다 시댁으로 돌려놨고. 그리고 내 카드 그거 정지시켜서 안 긁힐 거야. 돈은 좀 넉넉하게 들고 부산으로 갔길 바래. 쉬지 않고 와다 쏟아내니 시댁 식구들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남편만 분한지 야야하면서 저를 불러대는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 가면 이혼 소송장이 도착해 있을 거야. 꼼꼼하게 읽고 위자료 준비 잘해. 그러고는 통쾌한 마음에 팔짝팔짝 뛰면서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에 돌아오려고 기차표를 끊는 건지 뭔지 카드 알림이 엄청나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잖아요. 결제 실패 메시지가 몇 개가 오던지 어이가 없어서 정지해놨다고 말을 했는데도 멍청한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서울까지 오긴 왔는지 친정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찾아왔더라고요. 사돈댁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이 애들 장난입니까? 예? 시댁이 우습답니까? 이건 뭐 인성교육이 아주. 아줌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남의 부모한테 자식 교육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들은 아주 거지근성으로 키워놓고 누가 누구 보고? 자식 교육, 인성 교육이라는 말에 우리 어머니께서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정말 저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욕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손찌검도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시모의 머리채를 확 잡아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아버지랑 진짜 둘 다 너무 놀라서 말리지도 못했어요. 시모는 머리채가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보고 인성교육을 가지고 난리야? 이 쓰레기 같은 집안. 지금 내 머리카락 다 뜯어놓은 거 후회할 거야. 고소를 할 거야. 너네 다 콩밥 먹일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해? 내가 걸어둔 소송 준비나 잘해. 끽해봐야 머리카락 뜯긴 걸로 무슨. 그 뒤로 이혼 소송은 당연히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었고 남편 측은 제가 걸어놓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정신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며 집이며 찾아와서는 집 팔아봐야 벌금 내고 뭐하고 하면 돈 한 푼 안 남는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온 가족이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어줬습니다. 우리 집 팔면 정말 오갈 곳도 없어. 우리 아빠 가게에서 밥 처먹고 간 친척들은 어디 갔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져.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너네 집 잘 살잖아. 이거 푼돈이잖아. 세상에 몇 천만 원이 푼돈인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한 장까지도 악착같이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멀어지는 제 뒤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뒤로 유능한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소송은 완벽하게 나무로 갈라지는 걸로 마무리됐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거짓골이 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집까지 팔았다고 지금은 오갈 곳이 없어서 폐지를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고 나니 저에게 찾아와 적당히 합의를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리 없죠. 울고불고 비는 꼴이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던지 제 발밑에서 벌벌 기는 그 사람들의 앞에 살포시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줬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니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돈을 소중하게 챙겨가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이 났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물 쓰듯이 쓰던 멍청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통쾌할 따름이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새옹지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힘든 일이 그만큼 따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지금은 제 스스로를 돌보며 저만의 자유, 저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인간들과는 완벽하게 갈라지고 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제 인생의 그 어떤 날들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좋은 소식이 나오는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여름 무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매일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찾을 때에도 남들보단 특별한 사랑을 해보기를 소망했었답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게 싫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간 지금은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져서인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일찍 뷰티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뷰티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초반에 네일숍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런지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지금은 3개의 숍을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고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활비는 스스로 벌 수 있어서 자립도 일찍 하게 되었고 그 덕에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은 해보고 살아올 수 있었거든요. 연애도 꾸준히 해왔지만 40대에 딱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아이 키우고 있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찾을 수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도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몇 번 주선해주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바엔 살던 대로 혼자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학구적이라 그런지 나이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데 연봉은 나이에 비해 솔직히 많이 모자랐지만 제가 사업을 하니까 금전 문제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리숙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대인 S대를 나왔더라고요. 자신과 반대인 사람이 끌리는 법이라고 제가 공부 쪽엔 재능이 없어서 남편에게 호감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했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빠르게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시댁은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가라는 것만 알고 사실 자세한 건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수가 진짜 적어서 물어봐도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줬고요. 시부는 회사를 다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고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종종 하신다는데 남편과 같은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2명이 있는데 첫째 시누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의사라고 자부심이 엄청 났답니다. 솔직히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의사 사위를 뒀나 궁금했었는데요. 신우도 알아주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다네요. 시모가 첫째 신우 자랑이 대단해서 신우가 한번 집에 오면 공주 행차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더라고요. 첫째 신우 온다는 날에는 밥상에 소갈비찜은 기본이고 메뉴가 달라졌답니다. 둘째 신우는 2년째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니 제가 항공권 사준다니까 바로 불이 나게 오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신우가 시험이 코앞이라 못 온다고 수학이 너머로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자식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는 게 시모에게는 인생의 최고 업적이자 자랑인 듯 보이더라고요. 시댁 갈 때마다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레퍼토리를 외울 지경이었답니다. 너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주변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시키는데 맨날 1등이냐고 물어봐서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어. 아유, 엄마들마다 돌아가면서 과일 사다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얼마나 귀찮았는지. 셋 다 좋은 대학 나온 건 부모님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버님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어머님도 같은 대학 나오셨어요?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그러니? 근데 너는 내가 이런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니? 애가 자존심도 없나? 요즘 세상에 고졸이 뭐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한다. 너 학창시절에 뭐 날라리 그런 거였니?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참한 여자 보는 눈이 부족했지. 갑자기 시모가 제 학력을 갖고 저런 말을 하니 벙찌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게 결혼한 지 2주도 안 지났을 때였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제 학력을 가지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전화나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편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난리가 나서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는 소리는 어찌나 자주 하는지, 특히 첫째 신우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와 남편도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제가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신우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거였죠. 우리 남편이 실력이 좋아서 예약이 너무 밀리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개원해서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친구들도 자꾸 우리 남편 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하고 피곤해 죽겠어. 다 네가 잘난 덕에 피곤한 건데 어쩌겠어. 우리 딸은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남편감도 대단한 의사로 데려오고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새언니 듣는데 민망하게 왜 그래? 어릴 때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할 땐 결혼을 해야 되고 사람은 때를 잘 맞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새언니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공부는 너무 빨리 놓고 결혼은 너무 늦게 했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났나? 아가씨, 요즘 들어 볼 때마다 학력 얘기하는데 좀 불편하네요. 나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빨리 시작한 거지 대학 못 간 게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해요. 어머, 언니 대학 못 간 거 콤플렉스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 하더라고. 신우는 얄밉게 웃으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점점 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룬 커리어가 왜 시댁에만 오면 고졸이라고 후려쳐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시부와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끌고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았죠. 당신 어머니랑 아가씨 하는 얘기 다 들었지?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와서 한 소리 해야지.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야? 너 고졸 맞잖아. 아니라고 하면 뭐 달라져? 솔직히 전문대도 아니고 고졸은 쪽팔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남편이 거실로 가버리려길래 얼른 손목을 잡았는데 차갑게 뿌리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바로 집에 가버리려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를 휙 보고는 무시하고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아파트 현관을 나왔죠. 그때 언제 밖에 나갔었는지 신우와 심해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기가 싫어서 어두운 쪽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두 사람이 출입구 앞에 멈춰서더군요. 저는 숨은 모습을 들키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오빠랑 새언니 와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고졸 주제에 가방은 비싼 거 들고 오고. 그런다고 싸구려가 명품 되겠어? 형님, 거의 10년을 백수였던 거 다 알고 결혼한 거래? 고졸이라더니 진짜 결혼이 급했긴 급했네. 그 가방 갖고 싶으면 하나 사. 남편이 의사인데 그까짓 거 뭐라고. 사실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급인지 나오잖아. 나이는 많고 갈 데는 없으니까 나이 많은 백수한테 시집이나 오고. 한심해 둘 다. 암튼 형님 내외 어디 가서 말하긴 좀 불편하긴 하네. 백수랑 고졸 날라리라니. 앞으로 가족 행사 있을 때 친척들 앞에서도 쪽팔려서 어떡해? 그래도 골칫거리였던 오빠 데려가서 입혀주고 먹여주니 다행이지. 안 그럼 계속 우리한테 빌붙었을 거 아냐? 당장 둘 앞에 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차로 갔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백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급하게 회사를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수입이 남편 월급이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너무 안일하게 넘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내 앞에서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에게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댁에도 너무 실망을 해서 당분간 어떤 이유로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시모의 연락을 무시한 지도 오래 지났어요. 꽃이 잔뜩 나오는 동영상이나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 같은 걸 매일 보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예 차단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이상하게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주는 돈은 한 달 살기엔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내가 더 보태서 쓰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거의 3배는 더 쓰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겼던 과거를 알게 되자 점점 정이 떨어져서 저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왜 생활비는 매달 다르게 주는 거야? 어디 다른 데 쓰고 다녀? 쓰긴 뭘 써. 야근하고 그러면 월급 더 나오는 거고 암튼 다 달라. 넌 회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말 다 했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배달시켜 먹는 것만 해도 당신이 주는 생활비 다 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당신은 맨날 먹고 핸드폰하고 자는 게 최고니까. 네가 집구석에서 밥을 안 하는데 그럼 시켜 먹어야지 굶냐? 그럼 너 일하지 말고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해.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도 않는 게 내가 아주 속아서 결혼했어. 진짜 사기 결혼 당한 게 누군데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10년 동안 백수였다며? 난 회사 다닌 적은 없어도 내가 사업체 몇 개를 꾸리는 사람이야. 당신보단 내가 사회생활 훨씬 오래 했어. 왜 사람을 무시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야? 아씨야. 10년 아니야. 9년이었어. 그래, 너 잘났다.
대학 안 다니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잘 벌면 다냐? 결혼 전엔 화도 잘 못 내고 심성이 고운 줄 알았지만 남편은 누구보다도 다혈질에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이었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예사였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거의 큰 소리를 치며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며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이 심란할수록 일에 더 열중했어요. 고용한 직원 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숍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는 때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니 세상에 10통이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고 말았답니다. 시모는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차를 끌고 갔는데 아파트 출입구 앞에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제 차를 보자마자 얼른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결국 오긴 왔네. 저 역 사거리의 백화점으로 좀 가. 저를 보자마자 째려보면서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출발하라며 삑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와 저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여우 같은 시모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너는 시어머니 생일이 다 돼가는데 연락 한 번 없어?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렇게 잘 모시더니 지금 사람 차별하니? 살가운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럼 지금 일하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한 게 생일 선물 받아내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게 저 무시하시면서 제 돈은 쓰고 싶으세요? 얘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아직 안 풀려?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너 고졸이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모렴치하게 대하는 거니? 네가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 무식하다고 흉보는 거야. 알았니? 어머니, 저한테 무식하다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 어머니는 대학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는 나오셨어요? 야, 너 사람 많은 데서 자꾸 큰 소리 나게 할래? 나는 자식 3명을 다 명문대 보낸 사람이야. 네가 자식 낳아서 S대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잔말 말고 따라와. 시모는 있는 힘을 다해 저를 째려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일단 시모가 뭘 하려는 건지 따라가 보았어요. 시모가 들어간 곳은 명품 매장이었죠. 너 지금 메고 있는 그 가방 여기 거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 색깔만 좀 다른 걸로 나 하나 사다오. 이건 어머니가 들기엔 너무 디자인이 튀어요. 그리고 이게 얼만지 아세요? 지금 생신 선물로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너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 비싼 식당에서 밥도 척척 사고 선물도 비싼 걸로 가져오더니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이거야? 너 돈 잘 번다며? 네일숍이 3개라며? 학벌이 안 되면 돈으로 잘난 척 좀 해보라고. 아버님 생신 때 식당은 신우가 마음대로 예약한 거였고요. 그때도 신우가 오빠한테 하도 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낸 거였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깟 가방 하나 사주면 어때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올까 봐 내가 미리 생각해서 데려온 거니까 잔말 말고 계산해. 여기요. 이 가방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그 조용한 명품 매장에서 시모가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리면 시모가 더 난리를 피울 것 같아서 결국 계산하고 나왔답니다. 쇼핑백을 메고 의기양양하게 걷는 시모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앞서 가던 시모가 아는 사람을 만난 듯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백화점엔 웬일이야? 이런 데 잘 안 오잖아. 어머, 여기서 뭐 산 거야? 이거 명품 아니야? 요즘엔 자주 오지.
우리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가방을 사주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굳이 끌고 와서는. 세상에, 첫째 아들이 드디어 효도를 제대로 하네. 옆에 며느리야? 아이고, 나이 많다고 걱정을 하더니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에스테 나와서 화장품 회사 한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관리를 잘했나 보다. 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떠들자 당황한 시모가 서둘러 지인과 헤어지고 걸음을 빨리 걷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시모 옆으로 바짝 따라붙었어요. 제가 S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화장품 회사는 또 뭐예요? 혹시 친척들한테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러. 우리 가족이 다 명문대 출신인데 고졸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 좋겠어?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일에서 얼마나 배우는 게 중요한지 몰라. 수준 떨어지게 쏴붙이지 말고 비켜. 시모는 오히려 저를 팍 밀치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산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시모한테 당했다는 기분이 드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물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시모의 생일이었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혼자 시댁에 갔더라고요. 웬일인지 시모도 저에게 오라는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말이죠. 말로만 듣던 둘째 신우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신우가 거하게 환영 파티를 한다면서 비싼 식당으로 예약을 했다고 꼭 오라고 했죠. 그래도 처음 보니까 얼굴은 비쳐야 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신우는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머리도 노랗게 염색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미국에 살아서 좀 자유분방한 모양이라고 넘겼어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문제라도 생겼나 했는데 SNS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새언니 네일숍 한다면서요? 앞으로 네일 공짜로 하겠네. 너무 좋다. 숍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예약제라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거라 돈은 다 내야 돼요, 아가씨. 듣던 대로 새언니 좀 팍팍하다. 나는 그런 성격 별로던데. 근데 언니, 영어 잘해요? 뜬금없는 대답에 제가 멀거니 있으니까 첫째와 둘째 신우가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둘이 어깨를 쳐가며 웃고 영어로 계속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우가 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도 무시를 하는구나 싶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다간 안 좋은 꼴을 볼 것 같아서 식사 도중에 그냥 저만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비싼 밥 얻어먹느라 가는 저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신우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둘째 신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급하다면서 숍 이름하고 주소를 물어보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와서 내일을 하려나 보다 싶어 그냥 직원에게 당일에 온다고 해도 받아주라고 말해두려고 했죠.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벤트 당첨자라면서 예약을 한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니까 거절하라고 하고 끊었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서 계약했던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려는데 신우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예약 거절했다는 게 진짜예요? 지금 당첨자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난리 났다고요. 아가씨 알아듣게 좀 말해요. 무슨 당첨자요? 그럼 이벤트 했다는 게 아가씨가 벌인 일이에요? 일을 버렸다니. 언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하네요. 다 언니 잘 되라고 내가 이벤트 해준 건데 고맙다고 덥석 해줄 일이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사실 내가 SNS 하는데 팔로워가 좀 돼요. 그래서 언니 숍 홍보 좀 해주려고 내일 무료 이벤트 열어서 5명 뽑았으니까 전화 받으면 친절하게 응대 좀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하던가. 말을 해도 당연히 거절했을 일인데 다짜고짜 일을 벌이면 어떡해요? 아가씨가 우리 숍 와봤어요? 무슨 콧구멍만 안 된 줄 알아요? 우리 숍 유명해서 항상 예약 꽉 차요. 이번 달도 예약 끝나서 더는 받지도 못하니까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취소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 학력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가 읽어놓은 사업까지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숟가락 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새 전화를 했더니 불이 나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저도 한껏 따질 요령으로 받았답니다. 받자마자 당장 집으로 오라며 안 오면 네 잘난 네일숍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니 둘째 신우가 훌쩍대며 울고 있고 시모는 씩씩거리며 다짜고짜 휴지 케이스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딸한테 큰 소리를 쳐? 그깟 네일 얼마나 한다고 우리 딸한테 면박을 줘? 그깟 네일숍 와서 관리 받아본 적이나 있으세요? 한 명당 10만 원은 잡아야 돼요. 그럼 그깟 돈 어머니가 아가씨를 위해서 좀 내주세요. 5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점점 말대답을 따박따박하고 너 때문에 얘가 엄청 곤란해졌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해주겠다고 싹싹 빌어. 빌어야 될 건 아가씨인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빌어요? 저야말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더는 저 자극하지 마세요. 고작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둘째 신우가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얼굴에 착 쏟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우를 쳐다봤죠.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무식한 게. 언니가 말하는 게 다 맞았네. 나이만 먹은 게 머리는 텅텅 비고 싹수는 더럽게 없다더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신우가 힘없이 제 쪽으로 휙 딸려오더라고요. 저도 소리를 지르며 신우 머리를 뒤로 확 제껴버렸답니다. 그걸 본 시모가 냄비에 차가운 물을 받아와서는 저한테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머리부터 블라우스까지 흠뻑 젖어버렸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우리 박살 딸 머리를 잡아? 이 무식한 년아, 맛 좀 봐라. 시모가 축축한 제 머리채를 세게 움켜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자기 엄마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시모가 주춤하는 사이 저는 시모를 확 밀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밤 늦게 제가 잘 때쯤 몰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쌓여만 갔는데 완전히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터졌답니다. 남편은 저녁 일찍 퇴근하기에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서 우편함은 남편 담당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오후에 집에 갈 일이 생겨서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카드 회사들과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독촉장이었어요. 저는 남편 빚이 거의 5천이 되는 걸 알고 기함을 했어요. 스케줄을 취소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녁 5시가 되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양복이 아니라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편이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편지를 본 남편이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갚아주기라도 할 거야? 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해. 그럼 네가 갚는다는 걸로 알 테니까. 아님 신경 꺼. 정신 나갔어? 정신병이야? 잘못한 게 누군데 왜 당신이 화를 내고 난리야. 이거 다 뭐야? 결혼하기 전부터 빚진 거야? 그래. 너랑 데이트할 때 너 사 처먹이느라 빚졌다. 네 수준에 김밥 한 줄이나 사 먹으면 될 걸 뭘 맨날 그렇게 비싼 걸 처먹겠다고. 어차피 다 네가 쓴 돈이네.
이참에 네가 갚으면 되겠네. 말 그따위로 할래? 이제 아예 본 모습 까보이겠다 이거야? 당신 그 옷은 뭐야? 회사 갔다 온 거 맞아? 야, 너 사회생활 20년이라며. 그런데도 눈치 못 챘어? 나 너랑 결혼하고 바로 회사 잘렸어. 그래서 그 잘난 생활비 대려고 카드 서비스까지 받은 거야. 다 네 탓이네, 그러고 보니까. 뭐? 맨날 네 탓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니?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네가 능력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바닥인 줄은 몰랐다. 야, S대 나오면 뭘 하니? 평생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이 무식한 게 감히 어디서 S대를 입에 올려.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년이? 남편은 저에게 와락 달려들었고 저는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남편 손을 마구 긁었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밀어내고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시모의 막말과 시댁 식구의 무시 때문에 헤어질 이유가 충분한데 남편까지 바닥이었으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 심심해서였을까요? 무슨 신데렐라 의붓 언니들도 아니고 숍의 첫째와 둘째 신우가 나란히 찾아와서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겼던 게 시무한테 빼앗기듯이 사준 명품백을 첫째 신우가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있으니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해줬는데 새언니 덕 좀 보자면서 네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숍 관리를 하다 보니 네일을 직접 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예약이 꽉 차서 직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주기로 했답니다.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신우는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를 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서비스 직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직원들 눈이 있어서 꾹 참았죠. 내가 평소에 하는 데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새언니 실력이 이런데 장사는 꽤 잘 되네.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역시 병원도 목이 좋은 데다가 해야 돼. 어디로 할지 머리가 아프다니까. 형부 병원 크게 개업한다면서 어디다 하려고? 우리 집 근처에서 하면 가깝고 좋잖아. 한층 다 빌려서 하는 거야? 넌 형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 층수 낮은 건물 통째로 차리려고 알아보고 있어. 친정 동네엔 너무 후지고 좀 돈이 있는 데서 해야 잘 되지. 아, 지금 알아보는 데가 새언니 친정 쪽인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친정 쪽에서 숍 하나 더 내려고 찾아봐서 그쪽은 꽤 잘하는데 괜찮은 데 많죠. 콧구멍한 숍이랑 병원이랑 비교가 돼요? 새언니 은근히 자랑질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무식해 보이니까 좀 고쳐요.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우들을 빨리 보내려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내일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 한다는 사모님이 숍 규모 보면 몰라요.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는 데 아니고 세금이며 월급이며 제대로 내고 하는 거예요. 난 친정엄마가 와도 돈 받으니까 돈 내고 가요. 내일도 거지같이 해줬으면서 그 돈을 다 받아먹으려고요? 돈 어지간히 밝혀 진짜.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는 건데 가족이라고. 아, 이깟 돈 내면 그만인데 새언니 태도가 너무 재수없어서 절대로 돈 못 주겠네. 꼬우면 경찰 부르던가. 첫째 신우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명함이며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대니까 매니저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답니다. 저는 결국 돈 받는 걸 포기하고 신우들을 출입문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게 너네 수준인 거 잘 알겠으니까 가라 가.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제가 일하는 곳에서까지 봉변을 당하니까 직원들 볼 낯도 없고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댁과 연을 끊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첫째 신우병원이 개업한다면서 시모가 개업식에 오라고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개업식에 찾아갔답니다. 병원 앞에 가니 첫째 신우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상귀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시모와 둘째 신우도 마치 자기 병원인 양 콧대가 하늘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답니다.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 그런 얼굴로 봐? 그럼 내가 계속 너한테 호구당하면서 살 줄 알았니? 거기 도장 찍어.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할 거야. 갑자기 왜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그깟 싸움 몇 번 했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했겠다. 학교라고 치면 난 일방적으로 너네 가족한테 학교 폭력 그 이상을 당했어. 네가 나한테 한 거는 사기 결혼이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내 돈으로 식충이처럼 살고 싶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잘 봐. 도장 찍게 될 테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시모와 신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첫째 신우와 남편에게 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 유창한 영어 발음에 두 신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어학연수도 받으며 머문 적도 있었어요. 여러 나라로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영어가 필수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거기다 네일숍 지점을 해외에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현지 매니저와 영어로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죠. 놀라서 저를 보고 있던 심해부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향해 황급히 달려가더라고요. 남자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자 심해부도 뒤를 졸졸 쫓아왔죠. 시모가 얼굴을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바로 제 친정 아버지였거든요. 입이 떡 벌어진 심해부와 첫째 신우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개원한 병원의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작게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만 했고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시댁이 무슨 요구를 할까 알 수 없어서 숨겼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우리 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게 껄끄럽지 않겠소? 그래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려고 왔소. 아니, 사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얘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진짜 여기 건물주예요? 아니,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라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한테 다 들었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호구처럼 부려먹고 무시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싹 다 고소해버리려는 거 참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처리합시다. 그리고 법대로 할 거면 계약서나 다시 읽고 오시던가. 낡은 빌딩 싹 뜯어고치느라 몇 억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건물주면 다야? 진짜 그 아버지 그 딸이네. 우리는 절대 못 나가니까 경찰 불러 경찰. 저는 한심한 눈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신우를 바라보았죠. 저는 신우가 친정 근처에 빌딩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살짝 친정아버지 건물 얘기를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냉정한 성격인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겠다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심해부가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고 아버지는 갑인 건물주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계약서에 적어두셨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월세를 제시하니 심해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린 것이죠. 계약서를 확인해본 심해부의 두 손이 덜덜 떨리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첫째 신우가 시모를 뒤에서 쿡쿡 찌르더라고요. 사돈,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가족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화를 좀 푸시고 천천히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예, 그동안 마음 상한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마. 어떡하죠? 마음이 좀 상한 게 아니라 이혼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당신 그 잘난 백수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잘 끼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미안하시다면 무릎 꿇어 보시던가요. 얼굴이 파래진 시모가 첫째 신우를 돌아봤는데 시모 눈을 싹 피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시모가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시모가 울먹이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이제 됐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화 좀 풀어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앞으론 내가 너 상점 모시듯 하마. 이거 놓으세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난 따님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님이 뿌린 씨 거둔 거니까 제 탓은 마시고요. 야, 이게 진짜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우리 집을 풍비박쌌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둘째 신우 손에 들려있던 테이크아웃 컵을 뺏어서 시모와 둘째 신우 얼굴에 순식간에 뿌려버렸어요. 끈적한 포도주스가 두 사람 얼굴에 범벅이 되었죠. 지켜보던 남편 사색이 되어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꽤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해서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저번에 받은 거 돌려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고 영어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영어를 알아들은 둘째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고 신우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답니다. 어머니도 영어 못 알아들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둘째 아가씨 다니던 학교랑 주고받은 메일도 있으니까 편지로 보내드릴게요. 못 믿으시겠다면 공증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영 수상해서 그 박사과정 했다던 미국 학교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가씨 이름이 없다네요? 저는 혼이 나가버린 시댁 식구들을 남겨두고 돌아섰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소송 이혼으로 완벽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남편이 한 푼도 없었기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저를 갉아먹는 시댁과 깔끔히 정리가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병원을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막대한 빚을 졌던 첫째 신우는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만 했고 첫째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던 시댁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여전히 백수로 지내며 늙은 시부모에게 빈대부터 살고 있고요. 둘째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유학비 받아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며 살았던 게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행방을 모른다고 하네요. 저는 여전히 숍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너무 성급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폭풍 같던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저만의 박자에 맞추어 여유 있게 살아가 보려 한답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듣고 현재의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